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철근 공사에 관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철근의 피복 두께, 그 다음 철근의 방청, 이 세 가지는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십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거푸집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푸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콘크리트를 거푸집이라고 하는 가설 틀 안에다가 부어 넣어서 콘크리트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푸집 공사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교재 보니까 이제 일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 사항의 개요하고 거푸집의 시공상 주의사항은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틀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 풀이 새거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로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설공사에서 고려사항이다라고 해서 5가지를 설명을 할 때 뒤에 거푸집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용횟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용횟수가 있어요. 좌측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니까 거푸집에 관한 것들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거라고 되어 있고 전용횟수의 감소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반복 사용 횟수를 증가시켜야 우리가 공사비를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용횟수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호는 제가 교재 있는 거랑 좀 무시를 하고 쭉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거푸집의 이제 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거푸집의 구성은 이제 기본에 해당하는 재료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부속 재료다라고 하는 걸로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거푸집 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슬라브와 같이 이렇게 널따란 면을 만들고자 설치되는 수평부재, 저걸 수평부재라 그래요. 이제 벽이나 기둥은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걸 우리가 수직부재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 때 이제 거푸집 널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널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쟤를 목재로 할 거냐, 목재도 우리가 이렇게 널재를 붙여서 할 거냐, 합판으로 할 거냐, 합판 중에서도 우리가 특수합판이라고 해서 표면이 매끄러운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저거를 내가 금속으로 할 거냐, 알루미늄으로 할 거냐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거푸집의 종류들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푸집의 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우리가 전용 횟수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점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사용하는 횟수를 우리가 전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하면 이 거푸집 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 재료 자체 처짐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하부에다가 이렇게 거푸집이 널의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널 가장자리에 전부 쭉 돌려대고 그 다음 가운데도 이제 부속 재료를 저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주는 이런 재료를 우리가 띠장이다, 뭐 장선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 장선 밑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의 부재를 이렇게 받쳐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쳐줍니다. 이런 부재를 이제 우리가 보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또 받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받칠 때마다 우리가 90도로 직각을 시켜가면서 보강을 해줘요. 그때는 이제 뭐 큰 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을 때 보면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위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 붕 띄워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거를 받쳐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파란색에 해당하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동바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주 이렇게 동바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얘를 지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이제 서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거푸집의 시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동발이 주의사항 같은 것도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동발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밑에 하부에 보통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와 같은 동발이들을 우리가 통나무로도 설치를 했는데 요즘은 통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파이프 서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재 뒤편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잭 서포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잭 서포트다라고 하는 것은 받쳐주는 지들 중에서 좀 그 위에 하중을 큰 거, 그 다음에 약간의 진동이 예상되는 곳,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잭 서포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다가 우리가 또 작은 철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입니다. 이렇게. 저거를 우리는 캠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캠버. 이 캠버를 밑에 저렇게 받쳐주는 것은 우리가 이 동바리가 설치가 되고 얘가 미끄러지면 탈락 현상이 발생되죠.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전체 거푸집이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캠버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즉 동바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거푸집에 그 시공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보면 이제 캠버 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요 내용을 먼저 지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그때 내용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속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푸집의 부속 재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제목의 컬러가 바뀌었죠.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긴결재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긴장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이제 간격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번째, 박리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긴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긴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여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간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간격을 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글로만 주어져 있으면, 박리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박리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으로부터 잘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박리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나중에 타일 공사 같은 데 가서, 미장 공사 같은 데 가서 하자가 박리박락이다라고 하면 표면으로부터 들뜨는 것을 박리,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박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박리재다라고 하는 것은 거푸집에다가 어떤 우리가 물질을 발라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나중에 거푸집을 해체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박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건 폼 오일이라고 해도 얘는 쉬워요.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두 가지가 이제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여기는 우리가 세퍼레이터. 여기는 우리가 폼 타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어요. 같이 나오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한글화 시켜서 저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거푸집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아까 저 위에서는 제가 수직 거푸집을 그렸는데 지금 이번에는 제가 수평 거푸집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거를 수평 거푸집이고 지금 수직 거푸집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띠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제가 전부 다 그와 같은 부속 재료들을 전부 다 간략화 시켜서 이렇게 두 선으로만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간격이 일정해야 되니까 요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따져보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저렇게 쭉 심어두면 요 수치만큼 해당하는 두께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저렇게 어떤 부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긴결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를 우리가 긴결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긴결재는 거푸집이 좁아지는 거, 치수 중에서 거푸집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재료인데, 저거를
오므라든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간격이 좁아지거나 오므라들거나 작아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재는 우리가 저렇게 긴결재 세퍼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긴장재 폼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통형이에요. 끝이 벌려져 있는 원통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얘를 바깥에서 이렇게 조이는 거죠. 이렇게 나비형 나사로 묶어서 나사로 꽉 조여버립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얘를 이제 긴장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긴장재가 하는 역할은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 둘은 상호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즉 거푸집의 간격을 전부 다 일정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간격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예를 우리가 이제 스페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근에서, 그렇죠? 우리가 철근의 간격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철근의 간격이 있었고 또 피복 두께가 있었어요. 그와 같은 수치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이렇게 잡아둔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이를 감싸서 요 치수를 유지시켜 준다든지, 이와 같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격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격재에 해당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철근의 간격과 피복 두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방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속재료 중에서 이 둘만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긴결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격리재다라고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를 바꿔놨어요. 긴결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 매는 자리는 긴장되는 자리.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좀 시켜서 우리가 부속재 용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내용들을 정리하면 나중에 보면 여기가 컬럼 밴드다 그래서 기둥 거푸집을 설치하고 저렇게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기 쪽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 보니까 이제 거푸집의 설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잠깐 같이 읽어보면, 거푸집의 설계 시 유의사항의 거푸집은 보세요. 형상과 치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고, 조립 해체가 용이해야 되고, 부재축의 직각으로, 그렇죠? 또는 평행으로 계획하고, 가급적이면 사선이나 뭐 원형이나 이런 걸로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시멘트 풀이 새지 않아야 되고, 모서리는 못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거푸집을 설계를 할 때, 그렇죠? 거푸집을 설계다라고 하는 걸 때,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살짝 못따기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마감을 할 때도 저 부분이 조금 더 두께가 갈 수 있고,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코너비드다라고 하는 나중에 철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따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동바리도 마찬가지죠. 동바리도 보면 하중 전달이 용이하고 시공이 용이하고, 그렇죠. 그 다음 거기 하중 전달이 확실하고 부동 치마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동바리가 하는 역할을 여기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거푸집이 하는 역할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로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푸집에 설계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고려해야 되는 하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고려해야 되는 하중. 이 고려해야 되는 하중은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거푸집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려오는 하중.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를 연직 하중이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하중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연직 하중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어요. 이렇게 수평에 해당하는 하중이 있다.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하중을 보니까, 연직 하중은 고정 하중, 그렇죠? 건물에 들어가는 무게고, 공사 중에서 발생하는 활하중까지를 우리가 합친 건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그냥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하나, 철근 콘크리트 중량이 보통 콘크리트가 24kN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도 돼요.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이고, 그 다음에 묵은,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23kN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종에 해당하는 경량은 20kN, 2종에 해당하는 경량은 17.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둬서,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가서 적산이라든지 아니면 필기 적산에도 마찬가지 이런 수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중은 이렇게 연직 하중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숫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수평 하중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위에서 내려오는 고정 하중의 2%나 또 위 상단에 작용하는 뭐 5kN보다 뭐 큰 값을 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설계하는 것들이 아니라 설계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공 쪽에서는 그와 같은 수치들을 그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 보니까 고려 하중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니까 거기 이제 부재별 고려 하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재별 고려 하중이다. 그럼 부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평 부재가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수직 부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수평 부재, 수직 부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수평 부재, 수직 부재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푸집을, 요거를 우리는 무슨 부재라 그래? 수직 부재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는 거푸집이 있습니다. 거푸집.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평부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평부재죠. 물론 우리가 콘크리트는 항상 맨 윗면에는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맨 윗면에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표면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면에는 대부분 우리가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아요. 이쪽 측면, 그렇죠. 이쪽 측면에도 거푸집을 설치하겠죠. 이렇게. 걔는 수평 거푸집이 아니라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걔는 마찬가지 수직 거푸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 거푸집이나 수직 거푸집이나 공통적으로 여기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생 콘크리트 이렇게 중량을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생 콘크리트의 중량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23kN,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1세제곱미터죠. 여기 세제곱미터. 아까 철근은 24kN 이렇게 해서 하중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얘네들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수평 거푸집은 하루 정도 지나면 콘크리트가 움직이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움직임이 멈춰져요. 이제 조금씩 굳어진다는 거죠. 물이 증발하면서 굳어집니다. 그렇게 굳어지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도 올라가고 여기다 자재도 쌓아놓기도 하고 여기다 먹줄도 쳐야 되고 다시 거푸집을 또 세우고 철근도 조립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평 거푸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 콘크리트 중량 외에 이렇게 작업 하중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 하부에다가 충격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 하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를 내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수직 거푸집은 생 콘크리트 중량을 이렇게 고려를 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작업 하중이 내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중이 전달되니까 이렇게 수직 거푸집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수직 거푸집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츠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늘이 여러분들이 두 쪽이나도 기억을 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하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렇게